자, 51번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일반 분쟁 조정 절차를 지금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판결이라는 제도가 있죠. 판결. 뭐죠? 소송이 열리면 원래는 소송제도에서의 판결은 어느 쪽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판결은 최후의 수단이고 사실은 이제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왜냐하면 이제 피해나 가해의 정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조정제도. 그래서 점차 이제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가는 추세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제 도입을 해서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의 형식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 문제는 51번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조정하는 절차에 관련된 문제예요. 요거는 법원은 아닙니다. 이제 행정기관이죠. 위원회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이제 누군가가 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합니다. 자, 이렇게 써야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만약에 A와 B라고 한다면 요 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조정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야. 근데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다른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이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위원회는 뭐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러한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 네,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돼요. 조정안을 작성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 분쟁은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합시다. 라는 식으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게 된다면 연기도 가능하죠.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정한 기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등이라고 쓴 이유는 자료 요청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이제 출석시켜서 참고인을 이제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할 수도 있다.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분쟁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분쟁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정까지 가기 전에 뭔가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어요. 미리. 조정 전 단계에서 당신들 좀 합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만약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조정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분쟁 조정 절차 가기 전에라도 합의하도록 한 번쯤 권고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사안들, 자료들을 다 이제 검토를 했어. 위원들 다 검토를 해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근데 이 조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각종 행위 있죠. 행위를 금지시킨다. 침해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 행위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이고 구제 조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 그죠? 원상 회복, 기타 그 밖에 어떤 권리 구제 조치가 담길 수 있고, 그리고 재발 방지 비슷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 필요한 조치, 재발 방지 조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정안에 담길 것이에요. 그래서 조정안을 작성하면 당사자에게 제시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 조정안을 당신들이 받을 것이냐,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하면 수용한다 하고, 아니면 나는 뭐 불복하겠다 이런 말을 하겠지. 만약에요 15일 이내에 이거를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15일이 지나면, 그죠? 그 뜻이야. 15일 동안에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일까요? 거절한 것일까요? 수락이에요? 수락이 아니지. 네, 이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 얘기 안 하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건 거부한 거예요. 이거 꼭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수락을 했다고 치면, 수락을 했으면은 이제 조정서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뭐죠? 조정안이지, 안. 그죠? 이 안이 확정되면 뭐가 된다고? 조정서가 되는 거죠, 조정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문서, 조정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 당사자가 있고, 그죠? A, B가 있고, 이 당사자는 위 어떤 사건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이 쭉 담기는 거야. 이 당사자들의 이제 기명 날인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재판상 화해 결정이 이루어지면 마치 이것은 확정 판결 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확정 판결과 비슷해.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참고로 우리 국가배상법에 보면, 국가배상법에도 예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을 본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배상심의회라는 것이 뭐 행정심판위원회도 아닌데, 이렇게 어떤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데 거기에 재판의 효력을 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위헌결정하는데, 이거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조정을,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조정을 신청받았었죠, 아까. 근데 위원회가 살펴보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어요. 언제 거부하냐? 이게 지금 성질상 우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거부합니다. 또는 그 목적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것이 신청됐다는 사실이 판단이 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요 중지는요, 소송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처리를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 절차는 재판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조정 과정 중에요, 차라리 그냥 법원에다가 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권리예요, 권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분쟁 조정할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처리를 중지하는 겁니다. 중지. 이거 잘 봐뒀다가 저 뒤쪽에 어디 다른 걸 보면요,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리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또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런 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52번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 분쟁 조정.
집단 분쟁. 이 51번과 다른 점은 앞에 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야. 집단. 아까 문제에서는 뭐 A와 B가 두 사람만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만약 어떤 사건은 여기에 뭐 10만 명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개인정보보호 사건에서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뭐 개인적으로 다 조정을 별개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일괄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좋잖아. 10만 명이 따로따로 분쟁 조정 신청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 단계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신청하냐, 누가 신청하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위원회,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으면 누군가가 여기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집단 분쟁 사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국가, 지자체,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그리고 지금 당사자가 누가 있죠? 또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고 정보 주체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많아요. 이렇게 요 당사자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까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냐면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다수의 어떤 정보 주체입니다. 다수의 정보 주체. 정보 처리자가 다수인 것이 아니라 누가? 정보 주체가 다수인 경우 이렇게 네.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2번 해서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자, 이제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집단 분쟁 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공고해야 됩니다. 왜 공고할까요? 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공고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정보 유출 사건을 집단 분쟁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자, 3번 당사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그 10만 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집단 분쟁 조정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공고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다른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이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어떤 피해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정보 주체나 처리자. 얘네들도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우리도 이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추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처음에 분쟁 조정 신청했던 당사자가 아닌 어떤 새로운 정보 주체나 처리자도 자기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에다가 이제 분쟁 조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 대표 당사자. 뭐 10만 명이나 되는 저 정보 주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서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정의 절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분쟁 조정의 내용을 만약에 수락하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 얘네들 당사자가 아닌 어떤 정보 주체들이 있어. 얘네들을 위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분쟁 조정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조정 내용을 받아들였어. 저쪽에서 처리자가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위원회는 요 처리자한테요 보상계획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었던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부가, 요거는 일부, 1번, 2번. 일부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서 소송 제기하면은 절차가 정지된다고요, 중지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부, 저 10만 명 중에, 피해자 10만 명 중에 뭐 한 10사람이 나는 소송으로 가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를 중지할까요? 이 경우는 안 합니다. 이 경우는 안 하고 이 사람들만 제외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제외시킵니다. 자, 일부의 정보 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 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러한 집단 분쟁 조정 기간은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재 다루고 있는 51번, 52번 그리고 이제 막 다루게 될 53번 있죠. 이런 문제들은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분명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고? 금년에도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강화되면서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에요. 그렇죠? 종래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문제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게 재판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은 상당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그 머릿속에다 그림을 잘 그려보시라고.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있는데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는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제3자한테 이 분쟁 조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분쟁 조정위원회가 사안을 검토한 다음에 당신들 말이야, 요거 소송으로 갈 것 없이 이렇게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요 수준에서 절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정안을 만듭니다. 그럼 조정안을 양쪽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인데 깨끗이 끝나죠. 근데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야.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3번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을 설명하시오. 요놈의 단체소송이라는 것도 좀 특이해요. 민사소송법에는 원칙적으로 우리 소송법상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소송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 법률상 이익을, 권리를 침해받은 어떤 주체가 있죠, 개인. 얘가 바로 원고가 되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얘가 원고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고 하죠.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권리를 침해받은 그 당사자 있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단체 소송이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우선 단체 이름으로 하나? 그죠? 개인의 이름으로 이죠. 단체 소송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것은 개별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단체 소송 제도가 소비자 분쟁과 관련된 단체 소송이 있어. 소비자 분쟁. 그리고 증권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죠. 증권, 주식. 그거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마 거의 없어, 지금 단체 소송.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전에 바로 이게 생긴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건에 있어서도 단체 소송이 이제 도입됐습니다. 새롭게. 이런 배경을 아시고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가 아니에요.
이제 보겠는데 무슨 단체냐면 소비자 보호 단체, 소비자 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 네. 1번 보겠습니다. 단체 소송의 대상 등.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소송입니다. 52번까지는 뭐였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행정기관 차원에서 하는 절차였어요. 이거는 소송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건 다른 절차라는 걸 꼭 아시기 바라요. 이건 법원으로 달려간 거야 이제 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분쟁으로 법원으로 간다. 법원으로 왜 갔겠어? 아까 보면은 분쟁 절차를 밟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조정 있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입니다. 이걸 잘 보면요. 집단 분쟁 조정이었어요. 집단 분쟁 조정이 먼저 있었어. 근데 이 자체를 거부했거나 아니면 분쟁 조정에서 만든 조정안 자체를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락하지 않았을 때 정보 주체 측에서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단체성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집단 분쟁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가는 거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법원에다가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약간 다른 점이에요. 자, 집단 분쟁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거야. 신청했더니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요. 야, 이거는 분쟁 조정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조정 절차로 들어가긴 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낸 조정안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다가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아시죠? 네, 요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차를 전제로 한다. 현재 특징이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처음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이런 그 제한 장치를 둔 것 같아요. 자, 언제 하느냐가 돼 있고요.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누가 제기하느냐. 소제기자. 누가 단체소송 제기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소비자 기본법 있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이 소비자 기본법이야. 소비자 기본법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이제 국가로부터 각종 보호를 받습니다. 각종 지원을 받지만 나름대로 국가의 감독과 규제도 받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틀 안으로 들어가는 소비자단체야. 소비자단체가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많은 소비자단체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등록한, 줄임말로 등록소비자단체라고 합니다.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소비자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거. 요거 3년이 경과해야 된다. 등록 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비자 단체 이름으로써 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2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다. 민간단체는 대부분 비영리죠. 어떤 이익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이제 영리단체인데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단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원법도 있어. 네, 여기 이 법률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됩니다. 일단 얘네들이 동일한 침해를 받은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야 돼요. 무슨 요청? 당신이 우리 대신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소비자 단체는 그런 제약이 없죠. 정관의 소비자 보호 단체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요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막 숫자들이 자꾸 나오네. 요거는 1,000명, 요거는 5,000명. 근데 여기는 또 100명이 요청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소비자 단체와 비영리 민간 단체 이러면 안 돼. 다시 설명드리면 이 개인정보 보호 사건에서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는 피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소송에서는 누가 제기한다고요? 그 권리의 침해를 받은 주체가 개인이 제기되는데 이거는 그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 있던 다른 단체들이 대신 제기해 주는 거야. 여기 이제 단체 소송입니다. 자, 2번 전속관할. 참고로 말이죠. 이 관할이라는 것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제 대개는 임의 관할입니다. 전속관할이 아니라 뭐냐면 어떤 법원이라도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이거는 피고의 주소지죠.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판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임의관할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든 뭐 부산지방법원이건 광주지방법원이건 서울이건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별법이 특별히 재판부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 재판부에서만 이 사건을 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 사건은 이 법원에서만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관할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죠? 전속. 이 법원에 전속된다. 이 사건은. 자, 요거는 뭐라고 됐냐?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주된 업무의 담당자. 주된 업무 담당자. 만약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 담당자의 소재지가 되는 거죠.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 일단 지방법원이 뭔지는 아시고 본원의 반대말은 지원이죠. 그 인천지방법원, 뭐 부천지원 이런 게 있어. 그럼 부천지원이 아니라 저 인천지방법원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합의부가 뭐냐면 합의부의 반대말은 단독 판사입니다. 이 한 사람의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있고 3명의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소가 따로 있어. 이거 합의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들은 요 합의부에서 담당하지. 경미한 사건들은 단독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사건은 경미한 사건일까요? 중요한 사건일까요? 중요한 사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속관할을 요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하지 단독 판사는 아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어요. 전속관할의 문제입니다. 3번 제목을 보니까 소송 대리인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나홀로 소송이란 말씀 들어봤지? 나홀로 소송.
요즘 뭐 나홀로 소송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송의 지식이 늘어나고, 소송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다 취득할 수 있으니까 나홀로 소송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써야 되죠. 그런데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제 나홀로 소송해도 된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거는 꼭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냥 본인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거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법적으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상은 내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변호사가 판사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대개 이런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사건들을 다룰 때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요구할 때 판사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막 짜증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오라 이거야. 변호사를 한다. 참고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헌법소원 청구하고 그럴 때요. 이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소원이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이런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꼭 아시고요.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 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이 소송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일단, 그러니까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데 본안 판단으로 갈 것인지 여부, 소송 허가의 요건.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법원은 허가를 합니다. 아까 요건 했던 내용인데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집단 분쟁 조정을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뭐 그 소송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 신청서에 뭐라고요? 기재 사항에 흠이 없어야 된다. 흠결. 그런데 사실 요거는 굳이 말을 이 법률에 규정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송은 소송 서류에 흠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당연한 건데 그냥 확인 차원에서 써준 거고, 다른 데서는 안 나타나는 거는 요거죠. 특별한 요건은 바로 이거예요.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단체 소송으로 간다는 점. 요게 이제 특이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만약에 소송 허가 신청을 했더니 이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즉시 항고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허가가 되면 이 소송 절차가 마땅치 않은 어떤 반대편 쪽이 있겠지. 거기서 불복하는 거예요. 항고. 그러니까 재판부에다가 이거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이의 신청하는 게 항고입니다. 항고. 그러면 불허가가 나면 이제 단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또 다시 불복하는 절차가 있겠지. 이의 신청하는 거. 이게 항고예요. 되게 그냥 항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시 항고, 즉시란 말을 이렇게 앞에다 넣는 경우가 있어. 요거는요. 이러한 결정이 났을 때 7일인가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불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제한을 뒀을 때는 즉시 항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단체 소송이 이루어졌죠.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이제 확정 판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판결은 판결인데 앞에다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제는 재판 절차에서, 동일한 재판 절차에서 다시 다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야. 우리는 3심 제도죠. 1심 이렇게 2심, 3심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3심 구조인데
어디에선가 이제 상소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올리는 걸 상소라고 하죠. 네, 불복하는 걸 상소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사실은 항소, 상고 이렇게 부르죠. 어차피 두 가지를 상소라고 하는데 만약 상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2심 판결에 대해서 3심 판결로 그러니까 대법원에다 이제 그 다시 상소를 안 하면 이것도 또 확정이 될 수 있어요. 3심까지 가면 여기서 또 이제 대법원 판결 나면 확정됩니다. 이렇게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확정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참고로 말이죠. 요거 이제 답안지에서 쓸 건 아니에요.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다시 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이 민사소송에서의 일반 원칙이야. 이걸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기판력과 비슷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특별히. 자, 기각하는 판결에 대해서 기각 판결. 기각했다는 것은 원고 패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고가 누구죠? 소비자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자. 얘네들이 원고인데 원고가 써낸 소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원고 패소 판결이 딱 떨어지죠. 그럼 보세요 지금.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소비자 단체가 많았잖아. 지금 우리 사회는 소비자 단체가 아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여기 지워졌는데 소비자 단체가 많잖아요.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단체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C였다고 합시다. C가 원고가 돼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이 원고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 있지? 요 다른 단체는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없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설사 요 A나 B 소비자 단체가 아까 봤던 그러한 요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한번 패소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또 소를 제기 못합니다. 그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 아까 51조가 뭐였어요? 소비자단체가 뭐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른 단체는 이제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다른 단체가 있죠? 요 다른 단체가 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입니다. 새로운 증거.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다른 국가 지자체 또는 국가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리고요, 기각 판결이 요 원고 패소죠.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경우. 이거는요, 보통의 경우는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뭔가 억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서 승소 판결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기각 판결, 즉 패소 판결을 유도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자기가 소송 제기해놓고 고의로 소송에 지겠다고 유도를 하냐고.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단체 소송의 특징이 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 단체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라고.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되든 혹시 의도적으로 패배를 유도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야. 그죠? 본인이 아니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는 다른 소비자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54번 문제를 하죠.